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도 마찬가지지만 원인이 없이 발생하는 질병은 아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찾는 게 일단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의와 소통하고 건강을 이야기하는 시간, 의사소통.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최슬기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더서울병원의 이승환 대표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더서울병원에서 수부상지 진료하고 있는 이승환 원장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대표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는요. 잘 낫지 않는 팔꿈치 통증 그리고 내시경 수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바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질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팔꿈치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은 어떤 것이 있나요? 네, 이제 팔꿈치 통증은 이제 대단히 흔한 증상 가운데 하나이고 제가 수부상지 진료를 하다 보면 아주 상당수의 환자들이 테니스 엘보 한 번 정도는 경험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래서 팔꿈치 통증 원인이 다양하게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한 것은 이 손바닥을 위로 폈을 때 팔꿈치의 바깥쪽에 발생하는 근육통, 이게 이제 보통 테니스 엘보라고 하는 병이 되겠고, 네. 그 다음에는 이 안쪽에 발생하는 통증도 있습니다. 이것도 뭐 흔하게 비교적 흔하지만은 테니스 엘보보다는 조금 빈도가 좀 떨어지는데 이걸 보통 골프 엘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테니스 엘보와 골프 엘보의 빈도가 뭐 압도적으로 높고, 그 외에 뭐 관절염이나 외상성으로 생기는 통증의 빈도도 일부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표적인 팔꿈치 통증이 테니스 엘보우라고 하셨는데, 이 테니스 엘보우 왜 발생하나요? 테니스 엘보라고 하는 질환은 기본적으로는 이게 근육과 힘줄의 질환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팔꿈치에는 이 손가락과 손목을 움직이는 많은 근육 힘줄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팔을 많이 사용하고 손을 또 많이 쓰게 되면 이 근육이 반복적으로 수축하고 움직임을 하는 과정에서 이 힘줄과 뼈가 닿는 부분에 이제 결국은 과사용에 의한 여러 가지 건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초반에는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 염증성 통증으로 시작이 되지만 이게 만성화되고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힘줄 자체의 변성이 발생을 해서 퇴행성 변화가 발생을 하고 결국은 이게 자연적으로 회복이 될 수 없는 그런 단계로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니스 엘보우는 기본적으로 이해하시기는 근육과 힘줄의 병이고 만성화되면 잘 낫지 않는 고질병이 된다. 이 정도는 이해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만성이 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아마 잘 해결하셔야 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통증들이 잘 해결되지 않아서 정말 고민하는 환자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아니, 도대체 이 팔꿈치 통증은 왜 잘 안 낫는 걸까요? 네, 저희 외래로 방문하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많은 부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는 이게 통증이 발생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게 낫지 않고 계속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이제 제가 찬찬히 살펴보면 원인이 없는 게 아니고 원인을 잘 찾지 못하는 경우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나이층에서는 운동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흔하고, 또 직업적으로 뭐 목수나 뭐 택배 업무나 뭐 조리, 요리를 하시거나 직업적인 원인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주부님들, 집에서 집안 살림을 하시는 주부님들 같은 경우에도 가사 일이 대부분은 팔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걸 하는 과정에서 이게 만성적인 팔꿈치 통증이 잘 생깁니다. 근데 이제 공통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일상적으로 늘 해오던 일이다 보니까 다들 이게 원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런 팔이나 손을 사용하는 일들이 계속 누적이 돼서 생기는데, 그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그게 원인이 아닐 것이라고 간과하다 보니 원인 규정이 되지 않고 결국은 낫지 않고 장기화되는 일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렇군요.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또 원인일 수도 있다는. 그렇군요. 저도 지금 팔을 사용을 많이 하나? 이런 생각을 들으면서 지금 연령대에는 주로 이제 스마트폰이나 키보드, 마우스 사용하는 거나,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뭐 이런 것들, 골프, 테니스
뭐 이런 운동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군요. 자, 그러면 다음 질문인데요. 그렇다면 더 서울병원에서는 1차적으로 어떤 진료를 하게 되나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특히 초진 환자분이 왔을 때에는 이게 왜 생겼는지를 환자분이 이해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테니스 엘보, 뭐 골프 엘보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절대 원인이 없이 발생하는 질병은 아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찾는 게 일단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원인일 수도 있거든요. 네. 일상생활 중에 원인이 있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찬찬히 그걸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실마리가 나오죠. 환자분이 그쵸. 무시하고 있지만은 원인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지적을 먼저 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가장 비침습적인 비수술적 방법을 이제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는데 네. 대표적인 게 체위 충격파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위 충격파 치료는 뭐 복잡한 기전이 있지만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연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인체의 능력을 유도하는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 보통은 일주일에 한 번 4회 정도 시행을 하고 경과를 보게 됩니다. 체위 충격파 치료도 대부분의 경우는 관리 잘 하시는 경우에는 호전을 경험하실 수 있고요. 하지만 그게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이제 주사 치료, 예를 들면 뭐 스테로이드 주사나 DNA 주사, 뭐 증식 치료 같은 주사요법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술은 어떠한 경우에 필요한가요? 네, 수술을 결정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병의 만성도가 중요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2주 전에 갑자기 통증이 생겼어요 하는데 수술을 권하지는 않죠. 그렇죠.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준은 최소한 6개월 이상 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낫지 않는 경우가 네. 되겠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 충분히 시행을 했는지를 봅니다. 뭐 주사요법도 있고 충격파 치료도 있죠. 그런 것들을 실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호전이 되지 않았을 경우. 세 번째는 통증의 강도도 저희가 봅니다. 만약에 통증의 강도 혹은 뭐 빈도가 그렇게 일상생활을 힘들게 하지 않을 정도라고 한다면 네. 굳이 수술을 권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6개월이 넘었다고 해도 계속해서 관리를 유도하지 바로 수술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네. 수술을 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검사, 또 하게 되는 검사가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술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이 되면 네. 이제 MRI 촬영을 합니다.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팔꿈치 MRI를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좌측에 있는 저 부분, 까맣게 보이는 저 부분이 이제 건강한 힘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힘줄은 MRI에서 저렇게 균일하고 잘 뼈와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만성도가 심하고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들 MR을 찍어보게 되면 이 우측 사진과 같이 하얀색 이 염증 신호가 강하게 보이고 확인되고 혹은 힘줄 자체가 이 뼈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MRI를 찍게 되면은 힘줄이 얼마나 병이 들었는지를 우리가 좀 비교적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자는 많이 아파하지만 그다지 만성이 아닌 경우라고 하면 MRI에서는 사실 거의 변화가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 증상의 어떤 심각도, 만성도, 힘줄의 손상된 정도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MRI 검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수술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면 그때는 이렇게 검사를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군요. 저렇게 또 색깔 차이로 알 수 있다니 네. 저로서는 너무 신기한 일인 것 같은데요. 만일 수술이 필요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수술을 진행하게 되나요? 전통적으로는 이 바깥쪽, 그러니까 이 통증이 있는 이 바깥쪽 팔꿈치 부위에 한 뭐 3, 4cm 정도 절개를 해서 이제 힘줄을 가르고 안 좋은 힘줄 부분을 절제하는 절개식 수술을 많이 해왔습니다. 네. 직접 피부를 절개하고 들어가서 정상적인 조직을 잘 박리해서 안 좋은 조직만 선택적으로 이렇게 잘라내는 그런 치료 방법이죠. 들어가 보면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힘줄이 건강한 힘줄은 이렇게 결이 보이는데 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뭉게구름 같이 이렇게 변성이 된 힘줄 조직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제 저걸 이제 절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통적인 절개식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피부 절개가 들어가고 흉터가 남고 또 정상적인 조직을 어쩔 수 없이 손상을 시키기 때문에 일단 통증의 정도도 크고 일상생활을 복귀하거나 재활 과정도 조금 늦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최근에 하는 방법은 이제 관절경 수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팔꿈치 양측에 한 3mm 정도 되는 작은 절개를 가하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기구를 넣는 거예요.
한쪽은 내시경 카메라, 한쪽은 내시경용 젖삭기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는 것과 같이 그렇게 큰 카메라 화면, 확대 화면을 관찰하면서 안 좋은 조직을 이 기구를 가지고 쭉 정리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실제 수술 과정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카메라로 보면서 그림과 같이 내시경 기구를 삽입해서 일단 관절 안에도 안 좋은 부분을 조금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 옆에 있는 병든 힘줄 부분을 이렇게 딱 선택적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선택적으로 수술하게 되면은 이제 병든 조직은 절제하지만 정상적인 조직이나 피부 절개는 최소화되기 때문에 크게 뭐 고정을 하거나 깁스를 하거나 재활을 하거나 하는 과정 없이 거의 바로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내시경 수술 영상을 보니까 네. 우리 원장님의 말 그대로 이 손맛이 정말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그러면 팔꿈치 내시경 수술 후 회복 기간 그리고 재활 과정이 좀 궁금합니다. 네, 보통은 수술 전날 입원을 해서 전신 마취는 아니고 팔만 마취한 상태에서 15분 정도 이제 수술 과정이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루 정도 통증 조절하고 보통 다음 날 오전에 퇴원을 하시니까 네. 입원 기간은 뭐 하루나 이틀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퇴원하실 때에는 저희가 임시로 보조기를 해드리지만 이게 뭐 엄격하게 고정하는 것은 아니고 수시로 풀어서 굴곡 신전 운동, 스트레칭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가벼운 뭐 식사 양치질 같은 것은 금방 하는 것이고 다만 뭐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뭐 푸시업 같이 네. 힘이 많이 들어가는 동작은 저희가 한 뭐 2개월 정도는 좀 안정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내시경 수술이 마찬가지지만은 정상적인 구조에 대한 손상이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회복하고 재활 과정을 거치는 것이 최소화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일반 절개식 수술보다 내시경 수술이 좀 추천되고 선호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내시경 수술이 절개식 수술보다 우수한 점은 일단은 절개하고 나중에 봉합을 하고 하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일단 수술 시간이 15분 정도로 짧게 걸리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절개식을 하게 되면은 이 조직이 낫는 네.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조기를 차고 안정하는 기간이 좀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통증도 크고, 반면에 내시경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이 보조기 안정 기간이 최소화되고 거의 즉시 재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통증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보정 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일상생활 복귀하고 직업 복귀하는 그 기간도 최소화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절개가 없기 때문에 이 수술 과정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후유증, 네. 화병증에 대한 걱정을 또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진단 후 나에게 맞는 이 조치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지금부터는 Yes or No 코너입니다. 더 서울병원 유튜브 시청자분들께서 질문 주신 걸 저희가 모아서 전문의가 답변해주는 코너를 만들었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 첫 번째 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준비되셨죠? 네, 됐습니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테니스를 전혀 안 치는데도 걸릴 수 있다? 네, 예스입니다. 오, 그렇군요. 골프 엘보도 마찬가지지만 테니스나 골프라고 하는 명칭이 붙은 거는 이제 과거에 테니스나 골프 운동하고 나서 이런 게 많이 생겼으니까 그건 이제 유래가 있는데, 사실은 그냥 근육을 많이 써서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근육을 과사용하는 모든 활동에서 이게 발생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골프를 쳐도 테니스 엘보가 생길 수 있고 테니스를 치다가 골프 엘보가 생길 수도 있고요. 아하. 운동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팔을 조금 썼을 뿐인데 이런 게 또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다친 이후에 또 생길 수도 있고, 원인은 너무나 다양하고 비특이적이기 때문에 꼭 테니스 엘보에서만 테니스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양한 또 일상 활동에서도 충분히 네.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 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테니스 엘보는 자가 진단이 가능하다? 자가 진단 가능합니다. 오, 예스. 그렇군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먼저 팔꿈치에서 네. 안쪽과 바깥쪽에 각각 톡 튀어나온 뼈 부분이 있는데요. 잘 만져보시면 평소 느끼는 통증이 이 부위에서 시작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번져나가는 느낌인지 그 통증의 양상을 한번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바깥쪽에 톡 튀어나온 뼈 부분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져야 돼요. 이걸 보통 앞통이라고 하는데 테니스 엘보우 같은 경우에는 이 바깥쪽에 앞통이 있고 골프 엘보우는 이 안쪽에 앞통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임상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무리했을 때 악화되고 쉬면은 또 많이 경감되고 이렇게 통증이 사용하는 양에 따라서 이렇게 증감이 있을 때 그때도 이제 테니스 엘보우 근육통을 일단 의심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찌릿찌릿한지 그리고 눌렀을 때 앞통이 네, 있는지 맞습니다. 여러분 체크하실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세 번째 yes or no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대와 스트레칭은 효과가 있다?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호대는 보통 이제 엘보우 스트랩이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착용을 하는 게 엘보우 조인트 관절에 하는 게 아니고 네. 관절보다 한 2, 3cm 아래에 톡 튀어나온 근육 부분을 압박해주는 보조기를 주로 사용을 해요. 엘보우 스트랩을 써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는 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가만히 쉴 때도 착용하고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는 끊으시고 네. 내가 팔을 써야 되는 때 그때만 선택적으로 착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칭 하는 방법인데 스트레칭 하는 방법은 이제 유튜브 등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이제 나와 있을 텐데 간단합니다. 쫙 펴시고 팔꿈치에 힘을 쭉 빼시고 그 다음에 이쪽 손에는 힘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문제가 없는 손으로 이 손목을 잡고 손목을 이렇게 꺾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 손가락이 내 몸에서 바깥쪽을 보게 이렇게 돌려주십시오. 반대죠. 바깥쪽, 네, 바깥쪽. 그쵸? 네, 이렇게. 네. 왼쪽 오른쪽이 달라요. 그래서 내 몸에서 반대쪽을 바라보게 이렇게 돌리고 쭉 당겨주시면 이게 정확한 스트레칭 방법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는 제대로 하고 있다면 이 바깥쪽 팔꿈치 부분이 좀 뻐근하게 아파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위가 되겠죠. 이 부위가 약간 뻐근한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스트레칭을 하는데 너무 편하고 아무 불편함이 없다라고 하면은 약간 방법이 틀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아직은 통증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건 이제 테니스 엘보우가 없기 때문에 그다지 큰 통증은 없을 수는 있어요. 그렇군요. 보통은 어느 정도 테니스 엘보우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면 이 통증 부위에 통증이 재현되거든요. 이런 걸 느끼시면은 내가 테니스 이 엘보우에 대한 스트레칭을 잘 하고 있구나 이제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걸 한 번 할 때 바로 풀지 말고 지그시 당기고 한 10초 정도 10초 유지하고 이거를 한 10번 반복하시면 그걸 한 사이클로 해서 하루에 한 3사이클 정도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도움 될 수 있고요. 수많은 연구 논문 등에서 이 스트레칭의 효과는 입증이 된 것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다만 모든 스트레칭이 다 마찬가지인데 이게 하루 이틀 했다고 해서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고 적어도 달 단위로 한 2, 3개월 열심히 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거니까 평소 그냥 생활 속에서 그냥 습관이 되게 꾸준하게 해주시면 관리와 예방 면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스트레칭 딱 한 번 했는데 왠지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맞아요. 기대하게 되는데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해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 테니스 엘보우는 치료 후 재발하지 않는다? X입니다. X. 당연히 재발할 수 있고요. 이 힘줄에 생기는 질환들은 대부분은 과사용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용을 많이 하는 분들한테 잘 생기죠. 특히 직업적으로 팔을 많이 쓰시는 분이나 주부님들 같은 경우에는 일시 호전이 되었다가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흔한 게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주사요법을 조금 잘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사를 맞으면은 너무 빨리 좋아지니까 내 병이 나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나았으니까 써야지 하고 또 신나게 쓰다가 금방 재발한단 말이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어느 정도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해도 통증이 거의 없어질 때까지는 계속 관리하셔야 되고 통증이 없는 상태에서 최소한 한 달 정도 이상 유지가 되어야 그때 이제 완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 조금 좋아졌다고 사용하고 좋아졌다고 사용하고 해서 계속 재발하게 되면 결국은 만성으로 가고 어쩔 수 없이 수술해야 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발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완치가 확신이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통증이 좀 없다고 해서 빠르게 움직이는 네. 거는 약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승환 대표 원장님과 함께 테니스 엘보우에 대한 다양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더 서울 유튜브 채널에 아주 알찬 내용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전문의와
소통하고 건강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의사소통.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